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 2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은요, 선생님과 이번 겨울방학 때 방과후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학생들 이제 오늘 9일째 강의를 했었는데 9일째 강의 하다가 고전소설 이제 강의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강의를 이제 보충 강의로 좀 찍고 있어요. 그래서 남연부주지라는 작품을 함께 하게 될 거라서 혹시라도 남연부주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 고전소설을 공부할 때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현재 선생님과 함께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소설을 읽을 때 무엇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에서 화자와 대상이 있다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등장할 거니까 그 화자와 대상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시가 있는 것처럼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하셔야 되고, 시에서 표현 방식과 그다음에 전개, 그러니까 표현상 특징, 전개 방식이 있다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상의 특징, 구성 방식, 뭐 시점, 뭐 구절의 의미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나오는 개념들은 뻔해요. 그거를 이제 요렇게 저렇게 약간 조금 변형을 가하면서 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것들은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들에 의거해서 작품을 볼 때 요런 것들을 봐야 되는구나, 요런 구절에서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네, 그런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고전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고전소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고전소설은 누가 뭐래도 왜 그렇게 고전소설은 좀 이렇게 현실에서 없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래서 정말 옛날 이야기 속에서 약간 판타지틱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전기성이라고 하는 거, 한 인물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인전기라고 하죠. 그런 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이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 전기성의 다른 말은 비현실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되게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고전소설은 우연성이 많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특징,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우연성에 관한 것들. 자, 우연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반대가 필연성이에요. 그 상황에서 반드시 그 일이 있었어야 돼. 그건 필연성이죠. 근데 우연성은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가령 예를 들면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왜 하필 그 순간에 배가 도착했을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드라마 속에서 항상 뭔가 싸우고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왜 항상 택시는 대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항상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누군가 내려오고 있을까? 우연인가? 우연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우연을 배치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왜? 글의 재미를 위해서 배치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우연적인 것들, 정기적인 것들이 고전소설 속에는 많이 등장한다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전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읽 때 그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인물을 얘기함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게 계급, 그 다음에 뭐 호칭,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봐라.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보단 사실 어떤 직책이나 호칭, 벼슬, 계급명 이런 것들을 부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선생님이 조인수 선생님인데 조인수, 조교사, 조교감, 조교장, 다른 사람인 것처럼 써있지만 사실은 내가 직책이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 쓰다가 갑자기 대장군, 그럼 대장군이 누굴까? 그래서 인물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시며 읽는 게 고전소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현대소설도 인물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고전소설은 특히나 더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소설의 유형들이 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가전체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이라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되게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들은 현실을 비판하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보게 될 남연부주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금오신화라고 하는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지은 작품인데, 금오신화 안에서 남연부주지는 판타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을 탐험 갔다 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 이야기 속에는 단순하게 지옥 얘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현실이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좀 돌려서 누군가를 표표표표표표 비판한 것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좀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우리가 남연부주지를 볼 거고요. 다음 시간, 이제 내일 수업이 되겠죠. 내일은 아마 광문자전이라는 광문자전이라는 작품을 볼 거고, 그 다음은 채봉감별곡이라는 작품을 볼 거고, 그 다음은 목유록 소설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작품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EBS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 네 가지를 좀 골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고전 소설 작품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여름방학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함께 들으시면서 요렇게 읽어 나가는 거구나라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요렇게 내용들 기억하시고, 고전 소설들은 이런 것들이 주안점을 좀 둘 수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고전 어휘들이, 고전 시가를 읽을 때에도 어휘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전 소설 속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 어휘들은 물론 풀이를 주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상공 이런 단어들,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 그러면 상공이란 말 나오면 부인이 남편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방송, 뭔가 브로드캐스트인가?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풀어준다란 뜻. 그럼 뭔가 송사소설이라고 하는 뭔가 재판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전 소설 속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 함께 하게 될 남연부주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고전산문 실전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작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오신화라고 하는 작품 속에, 그 작품 모음 속에 들어있는 건데, 사실은 김시습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어요. 김시습의 금오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 만복사, 여기다 좀 적어줄까요? 첫 번째가 만복사 저포기, 두 번째가 이생규장전, 세 번째가 용궁부연록, 네 번째가 남연부주지, 다섯 번째가 취유부벽정기,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생규장전, 얘는 유독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제일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생규장전은 현실적인 걸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많이 나온 것은 얘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자면 1순위, 2순위였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판타지틱한 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남연부주지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왜냐면 남연부주지가 단순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데? 얘는 현실을 반영해내고 있어요. 자, 어떤 현실이냐? 여기 나오는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생육신이었어요. 자, 생육신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좀 좋은데요. 단종 임금이 세조에 의해서 폐위될 때 그 단종 임금을 이제 목숨을 바쳐 섬겼던 사육신이 있고, 살아 있었지만 세조를 섬길 수 없다는 그 명목 아래 정치권을 벗어나서 산에 들어가 살았던, 혹은 어디 숨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생육신.
그러니까 생육신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종에 대한 충을 노래함과 동시에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 세조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게 된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요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이 글도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일단 줘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EBS 교재에서 문제를 좀 따갖고 온 건데, 보기에서 이렇게 줘요. 김시습은 현실 참여의 의지가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현실 참여 의지라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 관심이 많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시키기 원했던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그는 위력으로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옹호할 수 없었기에, 여기 나오죠? 세조를 옹호할 수 없었다? 왜? 단종에 대한 충을 표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위를 빼앗은 세조는 폭력적으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걸 찬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현실 참여를 포기했어. 여기서 현실 참여는 정치를 포기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신의 사상적, 철학적 이념을 문학을 통해서 그래, 정치? 에이, 저런 거 말고 그냥 글이나 짓자 이랬던 거예요. 현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은 물론이고 당대의 부조리한 사회 현실, 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 뭘 얘기하냐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등용이 안 되던,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인재 등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용이 안 돼. 그건 너무 부조리한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나 등장인물의 면모나 발언은 작가 자신의 투영이다. 즉,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박생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염라대왕이 나오고요. 그 박생과 염라대왕은 둘 다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스스로 하고 싶은 얘기를 작품을 통해서 대리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써있네요. 즉, 박생과 염주의 왕, 염왕, 염라대왕이에요. 이들은 현세에서는 도달하지 못한 김시습의 사상적, 철학적 이념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은 뭔가 세조에 대한 불만, 왕위 찬탈에 대한 그럼 진정한 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설 읽을 때 항상 뭐부터 읽으라 그랬죠? 사람, 즉 인물 위주로 읽어가라 그랬어요. 실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푼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천천히 하나씩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박생이 말하였다. 그럼 박생에다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박생. 등장인물. 자, 왕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국에서 왕이 되셨습니까? 이 이국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잖아. 사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블라블라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아까 너희 책에서 뭐가 나왔냐면 염주, 아까 뭐라 했죠? 염주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라국이죠. 염라국. 우리가 소설에서는 염라국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말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즉 살아있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던 거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작가의 가치관 하나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던 사람이었구나. 요거 하나 알 수 있겠고요. 도적을 토벌하였다. 그러고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사나운 귀신이 되어, 그러니까 죽어서도 내가 뭐 하겠다? 도적을 죽이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서도 충을 다하는 거예요.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건 한마디로 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띠디딕 아직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왕이 된 것이다. 이 흉악한 곳은 지옥이겠죠. 그럼 이 흉악한 곳에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났으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걸 우리가 불교적 가치관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불교적 가치관은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윤회 사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다 적어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쭉 이야기를 읽으시면 되는 건데, 선생님은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볼 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단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읽어낼 수 없는 부분들도 함께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자,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 부분 해온 것들 보이죠? 그 노란색 부분은 주로 사람 이름들만 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들에만.
나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모두 전생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이다. 부모에 대한 효나 임금에 대한 충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뭐죠? 유교적 가치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유교적 가치관을 잘 지키지 않은 자들을 벌 주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의지해 살면서 나에게, 넘어갈게요, 통제를 받아 그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다. 그럼 이 지옥의 설립 목적이 나와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지옥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거 되게 무섭던데. 어쨌든 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 바로 이 유교적 가치관을 어긴 인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릇된 마음을 고친다라는 거는 교화한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교화하는 거야? 올바른 유교적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교화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연부주. 여러분 여기서 남연부주라는 말 있잖아요. 요거 남연부주. 요게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연부주를 만든 그 이유, 남연부주의 기능이 나와 있다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노란색 표시였죠?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단 하루도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 별표. 자, 왜냐? 왕의 자질을 얘기해요. 자, 왕의 자질이 뭐예요? 왕의 자질,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해야 돼? 정직해야 돼. 사심이 없어야 돼. 한마디로 욕심이 없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왕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못된 왕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누군데요? 김시습 입장에서 세조가 그런 사람이잖아. 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서 자기 조카를 밀어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까? 뭐 구체적인 그들만의 개인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김시습 입장에서는 왕위를 욕심을 갖고 찬탈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세조를 비판하는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세조에 대한 비판을 가져온 부분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비판한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이에요. 내가 들으니 그대는 당연히 박생이겠고요. 자, 참고로 남연부주지는 염라대왕하고 그 다음에 박생의 이야기예요. 참고로 이생규장전은 이생과 최랑의 이야기고요. 만복사적포기는 저포놀이라는 걸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 용궁부연록은 용궁에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최후부벽전기는 선녀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다 판타지틱해요. 어마어마하게. 알았죠? 다시 돌아올게요.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자,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충에 관한 거죠. 박생의 아주 훌륭한 점. 따라서 달인이다. 그러니까 왕의 자질이 뭐였냐면 아주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 아주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조금 약간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뜻을 세상에 단 한 번도 펴보지 못한 너무나 대단하고 지조를 굽히지 않은 너무나 좋은 달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세상에 단 한 번도 펴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너는 그렇게 좋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능력을 펴지 못했구나.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보기에서 읽었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부조리한 사회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부조리한 사회현실. 그러니까 보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왜 부조리한 거죠? 너무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못하는 거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인재 등용이 잘 안 되는 인재 등용의 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등용이 잘 안 된다. 그것이 문제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형산의 옥덩이야. 옥이야, 옥. 너무 좋은 거죠. 옥덩이가 티끌 덮인 벌판에 내버려지고. 자, 형산의 옥덩이가 옥이야, 옥. 그런데 티끌 덮인 벌판에 내버려졌다. 내버려졌다는 것들은 쓰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귀한 거니까 이 형산의 옥덩이 당연히 박생을 가리키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버려져 있고 명월주는 구슬이에요. 좋은 거죠. 명월주가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이 명월주도 당연히 박생이 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인재죠, 인재. 자, 뛰어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을 알아보겠냐. 그럼 이 지극한 보물이 바로 박생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박생을 알아볼 만한 뛰어난 장인은 바로 훌륭한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왕이 누군데요? 바로 나 염라대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만났잖아. 나는 너를 알아볼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을 알아주는 이란 뜻이니까 이 뛰어난 장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훌륭한 군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훌륭한 군주가 있어야 이런 좋은 인재를 알아볼 텐데 현재의 왕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세조를 또 이렇게 약간 조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시로 따진다면 서리법, 그죠? 나는 운수가 닿아여 장차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자, 왜 초대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소설은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말과 태도,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을까? 그 심리가 중요해요.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의도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되게 우호적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 이 자리를 떠야 되는데 그럼 왜 불러왔을까? 그대 또한 운명이, 자, 그대는 박생이에요. 운명이 닿아여 곧 쑥덤불 사이에,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쑥덤불 사이에 묻힌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곧 생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죽을 걸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분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지금 박생을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너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 왜? 너는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거든. 이렇게 좋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는 잔치를 열어 극진히 즐겁게 하여 주었다. 왕이 박생에게 사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그 전 시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주 오래전 시기예요. 자, 그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까지 가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되게 뭐기다 자세하게 풀진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 왕이 두세 번이나 탄식하며 서글퍼하더니 말했대. 자, 여기서는 이제 왕의 말인 거죠.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잖아요. 왕. 군주. 자, 군주의 자질이 뭐라는 거야?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왕의 자질 중에서 폭력이라는 것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폭력적인 왕은 좋은 왕이 아닌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좋은 왕의 자질은 폭력적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세조는 강제적으로 이걸 빼앗았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세조를 비판하는 거네. 그치? 세조는 좋은 왕의 자질이 없는 거야. 왜? 폭력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다. 이거는 저런 거 알죠? 그 안에 뭔가 그 칼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만 충성 다하는 것들.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를 뱃속에다가 뭔가 품고 있다. 혹시 들어봤어? 배에다가 칼을 품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니? 구밀복검이라고?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배에다가 칼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만한 단어로 표리부동 이런 것들도 요 안에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오케이? 자, 이런 걸 내가 외우라고 써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런 걸 볼 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그냥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즉 시간이 흐르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왕의 자질이 또 하나 더 나온 거네요. 좋은 왕의 자질은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힘을 숭상하지 않거든. 아, 힘 대신에 덕을 갖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늘이 비록 임금이 되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올바르게 일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근면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먼저 본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의 뜻에 의해서 임금이 되게 하니 상제의 명, 상제는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황상제의 명은 참으로 어마하십니다.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야? 백성의 나라다. 왕이 것이 아니라 백성의 나라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백성이 근본이다. 민본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다. 이런 걸 우리가 천명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란 존재는 백성이 세워줘야 되는 거고 하늘이 명령을 내리는 거지 인간이 자기의 의도적인 자기의 의지로 인위적으로 왕이 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강제로 취하게 되면 민심이 떠나간다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존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런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부분이 여러분 책에서 A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A가 있어요. 여기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자, 박생이 이제 역대 제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건 좀 깨알 같은 정리이긴 한데 역대 제왕들이 불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숭상하면 재앙을 입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그냥 작은 가치관 하나는 박생은 유교를 되게 좋게 여기잖아요. 근데 불교보다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었다. 근데 유교를 숭상하다가 재앙 입었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문득 이맛살 찌푸리며 말을 하네요. 백성이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데도 큰 물과 가뭄이 닥치는 것은 왜 흔히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나라에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하늘이 노한 건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백성이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데도 큰 물과 가뭄, 아주 안 좋은 일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근신하라고 경고하는 거다. 즉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따라라. 백성이 임금을 원망하고 탄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해. 그런데 뭔가 신기로운 일이 나타났다? 그건 뭐냐면 교만방자하게 만들 수 있으니 건방 떨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대요. 즉 하늘에서 자꾸 왕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거라 이렇게 약간 신호를 주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잘 못했는데 막 좋은 기운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하늘이 나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 자기 혼자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교만방자하지 마라.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박생이 말했나 봐요. 자, 간신히 또 하나의 사건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어떤 그 하늘에서 벌이는 일을 가지고 자기에게 껴맞추지 말라고 경고했고 또 하나는 간신히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큰 난리가 생기는데 임금이 백성을 위협하고 위험 부리는 걸 한다? 이건 잘한 걸로 여기고 있다? 야, 큰일 났다. 즉 간신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자기한테 막 감언이설 좋은 말만 한다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해갖고 즉 간신배를 경계해라. 이게 뭐야? 다 왕이 가져야 될 자질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한참 있다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박생의 말에 대해서 왕도 찬성한다 얘기하는 것 같죠? 자, A파트는 지금 보니까 박생과 왕이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잔치가 끝나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박생에게 물려주려고 다음과 같이 직접 선의문을 지었다. 뭔가 글을 지었나 봐요. 염주의 땅은 지옥 땅이에요. 무서운 풍토병이 많은 곳으로 우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모강에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면 뜨거운 구리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불에 쪼인 뜨거운 쇳덩이를 먹어야 된다. 야차나 나찰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다. 불꽃이 타오르는 성이 천리나 뻗어 있고 쇠로된 산이 만겹이나 둘림대다가 이렇게. 자, 뭐겠어? 지웠다. 뭐겠어? 현실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왜? 지옥에 관한 상상이니까. 무슨 성? 전기성. 그렇죠? 좀 전기적인, 기이한 일, 비현실적인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정직하지 않으면, 이 지옥의 풍경 속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러한 지옥에서 제일 필요한 자질이 뭐냐? 바로 정직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염라대왕으로서, 즉 왕으로서의 자질이 바로 이런 거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세도 굴곡이 심해 험준하니 신통한 위험이 아니면 넘어가죠. 이들을 교화시킬 수 없다. 즉 교화시키려면 위험이 필요한데 동쪽 나라에서 온 그대 박아무개 박생아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다. 완전 훌륭하네. 왕의 자질 다 갖추고 있잖아. 남을 포용할 줄 아는 자질도 있으며 어리석은 자를 개발하는 재주도 있다. 살아있을 때에는 비록 높은 묘소를 못했다. 즉 현실 세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바로 너가 여기에 적임자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바르게 하여 백성을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거죠. 백성들을 착하게 만들어라. 애민정신.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바르게 해라. 아까 얘기했던 그 유교적인 가치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하늘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요 임금이 순 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이를 본받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올바르게 왕위가 계승이 된 것처럼 나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노라. 그대는 삼가 받을지어다. 사양하지 말아라. 너밖에 없다. 너만이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이란 이래야 돼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넘어가 보죠. 박생이 이 글을 받아 듣고 응낙한 뒤에 2번 절하고 물러났네요. 왕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축하드리게 하고 태장의 예조로서 왜? 내 다음 때 왕이니까 이제 태자라고 하는 거겠죠?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박생에게 말을 했네요. 오래지 않아 돌아와야 하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한 말들을 전해서 인간 세상에 널리 퍼뜨리시오. 이건 지금 인간 세상에 퍼뜨려주길 바라는 일종의 부탁, 요청이죠. 황당한 일을 다 없애주시오 하고 박생이 또 2번 절하여 나왔다고 했네요. 만분의 하나라도 그 뜻을 널리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박생이 문을 나서자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뎌 수레바퀴가 넘어졌대. 그런 바람에 박생이 넘어진 거야. 보통 우리가 꿈을 깰 때 어떤 계기가 있더라고 항상.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레바퀴가 넘어지면서 박생도 땅에 떨어졌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모든 게 꿈이었구나. 한바탕 꿈이었구나. 와우. 그럼 이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는 강몽이죠. 결국 이 작품은 현실 세계에 있다가 꿈에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온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실에서 꿈 같다 현실 돌아온 이야기, 제일 중요한 거 환몽구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환몽구조라고 해요. 여러분 환몽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개념 좀 익히죠. 현실에서 꿈에 갔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 선생님이 어제 그 소설 관련해서 개념 정리하다가 뭘 얘기했었냐면 액자식 구성 얘기했었죠. 액자식 구성 안에 이 환몽구조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꿈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화, 내화, 외화라고 봤을 때 액자식 구성도 안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환몽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우리가 크게 일단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몽자류 소설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몽유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있어요. 자, 몽자류와 몽유록은 둘 다 환몽 구조를 갖고 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자, 몽유록이라고 하는 거, 몽자류라고 하는 거, 여기는 꿈에서 새로운 인물이 되는, 그러니까 현실과 꿈의 인물이 다른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몽유록이라는 소설은, 이 몽유록은 어떤 거냐면 꿈과 현실의 인물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 속에 있다가 내가 꿈에 들어갔다가 결국 자기인 거를 인지를 해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인 거를 아는 상태에서 꿈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몽유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좀 많냐면 대개는 현실 비판에 관한 글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여기 있는 몽자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생 무상에 관한 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몽자류 소설이라는 게 구운몽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몽유록이라고 하는 건 소설 속에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몽유록이 들어가요. 아예. 오케이? 근데 우리 책인 요 박생 나오는 남영부주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박생이 자기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몽유록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꿈에서 깼어요. 넘어갑시다. 꿈이었다. 눈을 떠보니 책은 책상 위에 내던져져 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죠. 박생은 한참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알게 됐어. 왜? 꿈에도 들었잖아. 그래서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기, 이제 하나씩 일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생이 몇 달 뒤에 병에 걸렸고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대. 왜?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사셔서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대. 왜?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가 죽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말하길 박생이 염라대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다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자, 여기 B는요. 아까 A는 대화가 위주였잖아요. 근데 B는 보면 알겠지만 대화보다는 그냥 쭉 서술하고 끝나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박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이 B는 요약적 제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간단한 얘기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자, 주제 정리해 봅시다. 자, 주제는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의 이상. 그러니까 왕도 정치는 왕이 도를 추구하는 건데 올바른 왕으로서 왕의 자질을 갖추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도 정치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유교 이념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특징. 현실, 꿈,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환몽구조. 대화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염라대왕과 박생의 대화겠죠. 정기적이라는 건 뭐 말 안 해도 알 것이고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사실은 더 긴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가져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네요. 1번. 인물 간의 신분 차이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었죠. 2번, 초월적 존재가 등장했다. 이건 맞네요.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났던 거니까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초월적 존재가 등장한 건 맞는데 그럼 그 초월적 존재가 누구의 갈등을 중재했냐? 갈등을 중재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가 틀렸네요. 3번,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해서 해악성. 과장한 적 없어요. 4번째, 비현실적 공간, 지옥이죠. 배경으로 설정해서 주제의식.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인물의 체험을 병렬적으로 나열했다라는 거.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비현실성을 배제하고 있다. 배제할 수 없죠. 오히려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거니까. 자, 2번 갑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에요. 소설에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염주의 왕은 염라대왕 위주로 보면 되는 거네. 사만의 창업 과정에 대한 박생의 평가를 비판했다. 그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냥 들어본 다음에 사만의 사실은 창업 과정도 되게 많이 얘기한 것도 없었어. 아까 책 속에서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다. 사만이 흥하고 망한 자체를 물었더니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래서 슬퍼한 거는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에 이르자 그제서야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지. 그러니까 1번은 나와 있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거죠. 2번, 염주의 왕은 자신이 염주에서 왕이 된 이유를 말했죠. 왜? 악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염주의 왕은 인간 세계에서 박생이 보여준 면모를 긍정적으로 너 훌륭하다. 그죠? 4번, 자신의 말이 박생을 통해 전해지기를.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죠? 모두에게 전달해 주라. 5번째, 선의문에는 염주의 척박한 환경, 얼마나 안 좋은 곳인지 그런 곳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자, 3번 갑시다. A와 B를 가지고 얘기한 거네요. A는 아까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돼요. A는 뭐였지? 요거네. 대화 중심. B는 뭐였죠?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전달한 거. 그러니까 답은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 바로 갑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4번이죠. 자, 문제 바로 가볼게요. 1번. 박생이 자신의 뜻을 한 번도 세상에 펴보지 못하였다. 이거는 현실 참여를 포기한 거다. 그쵸? 어쨌든 내가 안 한 거니까 모든 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인재 등용이 안 됐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보기의 내용에서는 내가 안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포기했다고 했으니까. 2번, 박생이 남을 포용하는 자질과 어리석은 자를 개발한 재주가 있으므로 이거는 김시습의 역량이다. 김시습이 갖고 있는 능력이었으니까. 왜? 박생과 김시습은 같은 인물이나 마찬가지나. 왜? 대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거는 당대 현실 상황. 누구? 세조 얘기요. 4번,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납다는 선의문의 평가는 부당한 권력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폐해에 대한 김시습의 개선 의지. 이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납다는 얘기가 부당한 권력 때문에 현실적인 폐해가 나타났으니 그걸 개선하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그치? 말도 안 되는 다음 4번이겠네요. 5번, 박생에 대해서 정직하고도 뜻이 굳어서 오케이 지조 굽히지 않았다. 왕이 찬탈을 옹호하지 않았던 김시습의 면모와 똑같다. 왜? 세조가 찬탈해서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조를 잘 지킨 인물이 바로 김시습. 그걸 반영한 거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입니다. 다 했어요. 자, 일단 오늘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원래 오늘 실시간으로 이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오전에 너무 오후까지도 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늘 하루만 잠깐 각 수업에서 30분씩만 좀 빼서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내용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고전 소설 읽을 때 방금 읽을 때 어렵지 않았죠? 함께 읽으니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읽어도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럼 보기가 있다면 보기를 토대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하나씩 잘 살펴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자, 내일 나머지 우리 3개 광문자전, 그 다음에 채봉감별곡, 마지막으로 대관제 몽유록이라고 하는 요 3개 작품 내일 보고서 내일 11차 강의, 오늘 왕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수업 때 뵙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